한떨기 꽃 같던 아내가 백혈병으로 삶의 문턱을 넘은 것은 고작 42의 일이었습니다. 천년 만년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바위 같던 사람이 겨우 한 줌의 재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결심했었어요. 아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도 염려했던 그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이뤄주겠다고요. 여보, 우리 태산이는 나처럼 안 컸으면 좋겠어. 여름이면 누구보다 덥게 살고 겨울이면 누구보다 춥게 살았던 나처럼은 안 살았으면 좋겠어. 누가 그렇게 키우지? 나도 우리 아들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얼른 기운 내서 털고 일어나. 우리 같이 우리 아들 여름이면 누구보다 시원하게, 겨울이면 누구보다 따뜻하게 키워야지. 내가 몰랐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꿈꿨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거면 돼. 나는 우리 태산이가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 제 말은 귓바퀴에서 헛돌다 사라지는지 제대로 된 대답도 없이 그렇게 한참 혼잣말을 하다 갔습니다. 저나 아내나 유년 시절에 아픔이 있었어요. 부모의 돈이 없는 서름을 말보다 먼저 배워서 자식 낳는 게 두려울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자기 병을 알게 됐을 때도 한참을 숨겼습니다. 자기 병원비로 아들에게 쓸 돈이 줄게 될까 봐서요. 그렇게 미련하게 아들을 위하던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그저 아들뿐이었어요. 그 마음이 한이 되지 않도록 기필코 아들 하나는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한 것이죠. 그 후 밤낮 없이 미친 듯이 돈을 벌었습니다. 노력에 운까지 따라주니 70이 넘는 나이에 부귀영화와 같은 삶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일군 재산이 제 옥을 짓누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의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건 아내를 보낸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님, 상처하신 지 얼마 안 된 와중에 죄송해요.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서요. 태산이가 친구를 때렸는데 그 친구 코뼈가 부러졌거든요. 예? 아이, 태선이가 친구 코뼈를 부러뜨렸다고요? 네, 어머님 죽음 이후로 태산이가 부쩍 말수도 적어졌는데 제가 좀 더 살뜰히 살피지 못한 것 같아요.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요. 선생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니죠.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애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까요. 그 아이 부모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그저 엄마 이야기를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먹부터 날아간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로 아들을 혼내진 않았어요. 제법 단호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때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하던 아들이 어떤 면에서는 무섭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섣부른 행동이 아들을 더 삐뚤어지게 할까봐요. 그게 화근이 되었을까요? 그 후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스멀스멀 분노가 인 것은 학교에서 4번째 연락이 왔을 때였어요. 못으로 선생님들의 차를 긁고 다닌 일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여러 교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자리에서였죠. 말 그대로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다는 사실은 더는 어른들의 인내심을 붙잡아 주지도 못했어요. 태산이 아버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4번째입니다. 같은 반 학생들 부모님께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태산이가 무서워서 학교에 가지 못하겠다고요. 교장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타이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기엔
지난번에도 같은 말을 하셨고, 제가 마음이 너무 물러서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면서 애 마음을 제대로 다독이는 방법도 모르고요. 때려서라도 가르치겠습니다. 정신 번쩍 들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선생이라지만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 인내심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태산이 사정도 있고 하니 다들 마지막 기회 정도는 너그러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제대로 나서주지 않으면 태산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부드러운 말씨 속의 단호함에서 저는 위기를 느꼈어요. 이번에 또 문제를 일으키면 강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날 일도 제쳐두고 집으로 들어가 아들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한번 분노가 터지니 스스로도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드를 올리고 몸을 웅크린 채 온갖 매질을 당해내는 아들을 보면서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온갖 욕설을 내뱉으며 화풀이하듯 아들을 흠씬 때렸습니다. 자존심이 있는지 신음을 삼키며 참던 아들이 결국 울면서 빌더군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다, 살려달란 말이 귀에 꽂히자 점점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뺨부터 오른쪽 눈까지 엄청나게 부어 있었어요. 시종일관 반항기 어린 눈으로 앉아있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이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바들바들 떨면서 빌고 있었죠. 학교 다니기 싫어? 아니요. 근데 왜 친구들을 괴롭혀? 왜 선생님 차를 긁고 다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빠. 말로 할 때 들어야지. 네가 때려야 말을 듣는 짐승이냐? 앞으로 더는 안 참아. 두 번 다시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땐 그냥 너랑 나랑 죽자. 아주 그냥 손잡고 엄마한테 가자고.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혼이 나갈 만큼 서럽게 울부짖던 14살 아들을 보자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나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요. 술에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손찌검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남은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 힘들게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야, 임마, 그만 마셔.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경산아, 우리 태산이 어쩌냐. 난 아무래도 좋은 아버지는 못될 것 같은데. 나 오늘 태산이 때렸다. 아주 흠씨 때렸어. 죽기 전까지 때렸어. 매가 약일 때도 있는 거지. 태산이 그 녀석도 정신 차렸을 거야.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야, 나중에 태산이 엄마를 어떻게 보냐. 나 원망에 꿈에 나올 것 같아. 잠도 못 자겠어. 영구가, 너 그러지 말고 얼른 태산이 엄마 자리부터 채우는 게 어때? 뭐? 야, 그렇잖냐. 너는 와이프 없이 산다지만 이제 고작 14살인 태산이가 어떻게 엄마 없이 자라. 그 서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태산이 엄마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혼을 하란 말이냐? 생각은 해보라는 거지. 태산이 생각해서라도 그쪽이 나은 방향일 수 있으니까. 재혼을 권한 건 친구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고작 40 초반에 호래비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은근슬쩍 재혼 이야기를 꺼냈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조언이라면서요. 하지만 전 아내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그렇게
빨리 채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엄마 없이 자라던 그 순간 새엄마를 바랐나 하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게 내 엄마를 원하는 거지 가짜 새엄마를 원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든 혼자서 버텨볼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은 흠씬 두들겨 맞은 후 눈에 띄는 사고를 치진 않았어요. 전보다 말수가 줄고 어쩐지 아들과 제 사이에 커다란 벽이 생긴 것 같았지만요. 다정하고 애틋한 부자지간이라고 할 순 없었지만 제가 보기엔 평범했었어요. 필요한 용돈 부족하게 줘본 적 없고 아들이 좋아한다고 한 건 다 기억하고 해줬습니다. 아들도 그럴 때마다 밝게 웃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빼놓지 않았고요. 그러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랐을 때 옆자리에 죽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아들 친구의 엄마로 오래전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우연히 제 사정을 알고 제 아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걸 보고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태산이가 그러는데 다음 주에 출장 있으시다면서요. 태산이한테 혼자 있으라고 하셨다던데. 그러지 마시고 태산이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아니, 그래도 그건 좀 민폐 같아서요. 어린 놈도 아니고 17이나 됐으면 혼자 있어도 되니까요. 그래도 애들은 애들이죠. 아무리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해도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재영이랑 같이 있으면 서로 챙겨줄 수 있으니까 좋을 거예요. 태산이 아버님도 애 혼자 두는 것보다 마음 놓일 거고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매번 이거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참. 태산이 아버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태산이 혼자 있는 거 생각하면 우리 재영이 생각나서 마음이 쓰여서 그래요. 그 여자는 마음이 참 곱고 배려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여자로서 끌렸다기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괜찮은 사람 같더군요. 그렇게 신세를 질 때마다 아이 손에 혹은 따로 만나 작은 선물로 마음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한잔하게 되었고요. 만나다 보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여자를, 그 여자도 저를 단순한 학부모 이상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엔 묻는 대답이나 잘하면 다행인 아들이 문득 질문을 하더군요. 아빠, 재영이 엄마랑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이긴 네 친구 엄마인 거지. 그것뿐이에요? 왜 그러는 건데? 그냥요. 근데 나는 재영이랑 가족할 생각 없어요. 뭐? 재영이 엄마한테 새엄마라고 부를 생각도 없고요. 알아두시라고요. 순간 들키면 안 되는 마음을 들킨 듯이 얼굴이 헛헛해지더군요. 물론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솔직하게 털어놓을 마음이었지만요. 아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갔고 만남도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그 여자를 여자로서 필요로 하는 건지 아들에게 엄마와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고 싶은 건지 생각할 시간도 필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들끼리 계곡에 놀러 간다고 하던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아내 죽음 후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날이기도 했어요. 반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용돈도 두둑히 쥐어 보내줬는데 그날 저녁 아들 친구 재영이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놀라서 달려갔는데 그 여자 태도가 좀 쌀쌀맞더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영이는 괜찮아요? 방금 전에 의식 찾았어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가보셔도 돼요. 지연 씨, 그리고 다시는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태산이도 재영이랑 같이 안 어울렸으면 좋겠고요. 지연 씨,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태산이한테 물어보세요. 영국 씨한테도 태산이한테도 원망 없어요. 그냥 제가 좀 과한 욕심을 부려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좀 설명해줘요. 욕심이라니요. 지연 씨, 재영이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는 그런 평범한 가족이요. 전 그걸 영국 씨와 태산이랑 함께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헛된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벌 받았나 봐요. 이만 가주세요. 여자는 단호히 돌아섰습니다. 우는 걸 보고 당황해서 붙잡을 새도 없었어요. 집에 가보니 아들은 태연히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자기 친한 친구가 병원에 실려가 겨우 의식을 차린 그 순간에요. 박태산, 너 지금 게임할 정신이 있어? 재영이 이제야 의식 찾았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의식이 돌아왔대요? 빨리 돌아왔네. 내가 밀었어요. 다들 다이빙 하기로 했는데 혼자 쫄보처럼 무섭다고 징징대길래. 뭐? 사내 새끼가 고작 그게 무서워서 호들갑 떠는데 꼴값이잖아요. 그냥 뛰면 된다고 뒤에서 밀었어요. 야, 이 박태산, 너 제정신이야? 그럼 너 때문에 재영이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그 새끼가 수영을 못한 탓이지. 다들 거기서 뛰어내려서 잘만 헤엄쳐 나왔어요. 윤재영이 수영 못한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전 참지 못하고 아들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그게 아들에게 두 번째 손을 댄 사건이었어요.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아찔하더군요. 태어난 아들의 태도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은 수년 전 그 반항 어린 시선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죄책감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눈빛으로요. 재영이 죽을 뻔했어. 만약 잘못됐으면 너 살인자 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그게 왜 내 탓이냐고요. 그냥 다 같이 즐기자고 한 것뿐인데. 야, 박태산! 왜요? 둘째 아들 될 뻔한 애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 마음 아파요? 아니면 아빠가 마음에 둔 그 여자가 슬퍼할까봐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뭐야? 내가 싫댔죠. 윤재영 내 형제로 만들 생각도 없고 그 아줌마 새엄마로 부르고 싶지 않다고. 근데 왜 자꾸 만나요? 왜 나를 핑계로 계속 그 아줌마 만난 거냐고요? 너 설마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재영이한테 화풀이한 거야? 기가 막히고 황당해 되물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떳떳했더라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더라면 그때처럼 손찌검을 했을 거예요. 사별한 후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은 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아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원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 죄인이 된 것만 같았거든요. 그 여자가 자기 욕심에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도 내 욕심 때문에 내 아들이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자책했어요. 그 후로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까지는 절대 아내의 자리를 무리하게 채우려고 하지 않겠다고요. 아들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곤 했어요. 반대로 보자면 그럴 상황이 없으면 온순하고 평범한 아이처럼 잘 지냈습니다. 성적을 올리면 좋아하는 게임기와 휴대전화를 사주겠다고 하니 곧잘 공부도 잘했고요. 비교적 순조롭게 누구나 알만한 서울권 대학에 진학해 대기업에 입사하며 사회의 일원이 되었죠.
아들을 키우는 가정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아내의 바람대로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죽어라 돈을 벌어 사업체를 꾸리고 그 사업체를 키워 등록금 대출 없이 대학 졸업까지 시켰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대학 동기 소개로 만난 여자인데 벌써 3년을 만났어요. 서로 결혼할 나이도 됐으니까 늦지 않게 내년 초에는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 3년이나 됐다니 아빠는 몰랐네. 그래,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 늦지 않게 가는 게 좋지. 너도 예전에 비하면 빠른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요, 아빠. 요즘엔 반반 결혼도 추세라지만 그래도 남자가 집은 해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저도 연조집의 사위로서 면도 서고요. 괜히 눈치 보는 거 싫거든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집 안 해온다고 눈치 주는 부모는 없다. 그런 부모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지. 대놓고 티내진 않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집 하나는 해오는 사위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냐? 아무리 네가 돈을 모았대도 집값을 해결하긴 힘들 텐데 뭐 얼마나 도와주면 되는 건데? 에이, 역시 아버지세요. 바로 알아채시고 저 20억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 입에서 너무도 쉽게 튀어나오는 그 20억이라는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마트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테니 1,000원만 달라는 어투였거든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준비해 가는데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20억은 말도 안 되는 돈이더라고요. 20억? 아니 무슨 20억씩이나 필요해? 아버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울 집값이 얼만데 강남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서울에서 국민 평수 들어가려면 그건 기본이죠. 아무리 서울이라도 그렇지 20억짜리 집으로 어떻게 턱턱 사서 들어가? 빌라도 있고 신혼살림 시작할 수 있는 집도 많잖아. 그러지 말고 아빠 요즘 누가 빌라 들어가 신혼살림 하고 싶어 해요. 그럴 거면 결혼 안 한다고 할걸요? 뭐? 아이 그 나이에 신혼생활하는 젊은이들은 그럼 다 그만한 집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대체 무슨 수로 돈도 없을 텐데. 당연히 다들 집에서 도와주죠. 아빠 젊었을 때 생각하면 안 돼요. 집값도 말도 못하게 뛰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전세, 월세 살면서 신혼살림하고 싶어하는 여자 없다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선 다 브랜드 아파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이야기하면 제 꼴이 뭐가 돼요? 아들은 막무가내로 20억이나 되는 집을 요구했습니다. 그 태도가 무척 당당해서 저도 모르게 생각해 보겠다고 돌려보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다들 입을 떡 벌리며 기함하더군요. 뭐 20억? 헐 참나 배포가 남다르네. 야 아니 20억을 떡하니 내놓으라고 했단 말이야? 다들 그렇게 산다는데 야 너도 네 아들 결혼할 때 그만큼 해줬어? 미쳤냐? 나도 살아야지. 야 나도 쥐어짜서 3억 해서 보낸 거야. 3억도 많은 거다 너. 1억도 못 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셌는데 20억이라니. 야 태산이 이거 이름처럼 아주 깡이 태산만 하네. 그 집을 해줘야 장가 갈 생각인 것 같던데. 그럼 가지 말라고 해. 푼수도 안 맞게 평생 벌어도 20억짜리 집에 못 살 텐데 자기 아버지 가죽 벗겨 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이네. 아무 능력되면 해주든지. 평범한 월급쟁이였으면 상상도 못했겠지만 운 좋게 흐름을 탄 사업가, 부동산으로
그만한 능력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전 재산에 버금가는 금액이었으니 있는 것 전부를 내주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들 체면 살려주고 대접받으며 살 수 있다는데 아버지로서 그 정도는 해주고 싶었죠. 돈이 아까운 건 아니었지만 있는 것 전부를 내놓고 난 후에 내 삶은 어쩌나 싶은 걱정도 들더군요. 구차하게 자식한테 손 벌리고 살고 싶은 건 제가 생각한 노후는 아니었으니까요. 여러 날 고민 끝에 20억 지원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거품을 물고 화를 내는 겁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해요. 저만 유난 떠는 거 아니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더라.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 모으는 재미도 있는 거야. 그거야. 아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아빠는 재밌었어요? 남들처럼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으는 게 재밌었어요?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부모 덕 보고 편하게 사는 애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막말로 아빠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고생하면서 살아야 해요? 뭐야? 인천에 5억짜리 건물 있는 거 알아요. 그거 말고도 부동산에 눈 밝은 지인들 덕에 사둔 거 많잖아요. 지금 집도 팔고 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돈도 아니지 않아요? 박태산, 그게 네 돈이냐? 그거 내 돈이야. 네 말대로 평생 아둥바둥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불린 내 돈이라고. 근데 네가 뭔데 그걸 정리하라 말아야. 내가 너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아야겠어? 아버지 노릇하시려면 끝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약속했다면서요. 나는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요. 그 약속 하나로 살아오신 거라고 술 마실 때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너 먹여 살리겠다는 말로 들리든 너한테 그거 다 내주고 나면 나는 내가 일을 얼마나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나이 먹고 너한테 다 내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사냐? 그런 걱정을 왜 하세요? 내가 설마 아빠 재산으로 산 집을 거저 먹을까 봐요. 나 아빠 자식이에요. 제가 챙기고 살겠죠? 그런 말하는 자식놈 치고 제대로 챙기는 놈 없다더라. 아빠, 저 아빠 고생하고 사신 거 알아요. 엄마 없이 혼자 부모 노릇 다 하려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서 아빠를 나 몰라라 하겠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빠도 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저도 내 아이 태어났을 때 출발점을 다르게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빌라촌에서 태어나 자라는 거랑 서울 한복판 브랜드 아파트에서 태어나 자라는 거랑 같겠어요? 아들은 정말이지 간곡히 요청하더군요. 살면서 저한테 그렇게 뭔가를 바란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이야기까지 들먹이는데 전 거기에서 좀 흔들렸습니다. 제가 아들을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랬다는 것처럼 제 손주는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 갈등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큰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나름 타협점을 찾아서요. 아들 돈은 한 푼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재산을 처분해 제 명의로 10억대 아파트 계약을 했어요. 아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그 이상의 타협은 없다고 못 박았더니 순순히 받아들이더군요. 끝까지 하나는 더 받아야겠다 싶었던지 사고 싶었던 차가 있다며 제네시스 한 대도 사고요. 그 정도가 제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지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사는 걸 보고 몇 년 내로 명의 이전까지 해줄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에게도 비로소 봄이 찾아온 겁니다. 최근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사별아의 혼자가 된 지 15년이 됐다는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는데 외모도 곱고 성품이 참하더라고요.
이젠 자식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인생의 마무리 여정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재미를 즐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펄쩍 뛰는 겁니다. 아빠, 여자 있어요? 그냥 적적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 왜? 아, 아빠, 적적하고 심심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이나 다니면 되죠. 그 나이에 무슨 여자친구예요. 나는 뭐 여자친구 만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 너는 결혼해 자식까지 낳고 살면서 나라고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는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신경 꺼라. 아빠 인생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요. 지금 아빠 명의로 된 집이랑 지금 아버지 집, 남은 부동산 전부 제 명의로 증여해 주세요. 뭐야? 말이 또 왜 그렇게 가? 내가 왜?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서 그래요? 아빠 딱 봐도 재산 좀 있어 보이니까 일부러 접근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빠는 꽃뱀 같은 아줌마들한테 안 당할 것 같죠? 당한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자긴 안 당할 줄 알았다고. 괜히 나중에 다 털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만나시려거든 저한테 다 증여하고 만나세요. 어찌나 황당해 말문이 막히던지요. 이왕 뜯길 거면 핏줄인 자기한테 뜯기란 말밖에 더 되나요? 강도처럼 전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아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푹 쉬고 뒷머리를 박박 긁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막말로 아버지 그 돈 다 뜯기면 소희 엄마가 아버지 챙기는 거 보겠어요? 세상에 어떤 여자도 내준 거 없는 시부모한테 발길 하질 않을걸요? 그땐 제가 자식 노릇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고요. 너 지금 돈 안 주면 자식 노릇 안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지? 협박이 아니라요. 그게 협박이지 뭐야. 이게 보자 하니까 너 내 덕에 분에 넘치는 아파트 살이 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이게 욕심만 그득그득 붙어서는 날 아주 탈탈 털어가려고 작중했구나. 사기를 당해도 내가 당해. 행여 사기 당하더라도 너한테 손 벌리고 빌부터 살 생각 없으니 걱정 마라. 내 돈을 털리는 건데 왜 네가 아까워하고 난리야? 아버지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고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버릇없이 키우지는 않았는데 분수에 넘치게 키워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최선을 다해 키운 것 같은데 제 의도와 다르게 아들이 너무 잘못 큰 것 같아 속이 그냥 답답하더군요. 그 여자는 굳이 저한테 사기를 칠 필요도 없는 여자였어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의사였고 쟁쟁하고 잘나가는 언니 오빠들이 있는 이남 3녀 중 막내딸이었거든요. 친정이 부유해서 남편을 잃고도 어려움 없이 살았고 지금도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자식들도 변호사, 회계사, 선생님으로 키워놨는데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는 짓을 하겠어요. 연말이면 유기견 보호센터와 요양시설에 가서 봉사활동과 기부를 하는 게 삶의 낙인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제 돈을 뜯겠다고 접근했겠어요. 아들은 그 속사정까진 몰랐지만 굳이 구구절절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한동안 아들 내외와 연락을 끊었어요. 손녀가 태어난 후에는 손녀 사진이 보고 싶어 매일 연락을 기다렸는데 그것도 더는 기다려지지 않더군요. 그제 아들 부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 자주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언제는 서울에서 오고 가면 차가 막혀 힘들다더니요. 아버님, 소희가 아버님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왔어요. 고작 돌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아이 참,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이가 한 말 때문에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죠? 저도 그 얘기 듣고 소희 아빠한테 한 소리 했어요. 소희 아빠가 좀 꽉 막힌 구석이 있잖아요. 여자친구 만나서 젊게 사시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 아버님 좋아하는 게장 먹으러 가요. 네? 아버님 같이 가주세요. 며느리는 원래 살갑고 애교가 많은 편이긴 했어요.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웃는 낯을 하는 며느리한테는 당하질 못하겠더라고요. 아들놈은 괘씸한데 잘 보이려고 애쓰는 며느리와 생글생글 웃는 어린 손녀를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모르는 척 오면 오는 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한 재산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구나 싶어서 씁쓸했죠.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이었으면 언제 오려나 목이 빠지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착잡한 표정이 얼굴에 묻어났는지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자식한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남이 더이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자식 5을 낳고도 그중 아버지 마음을 찰떡같이 이해해주는 자식은 하나도 없었다고요. 소문난 효자였던 우리 오빠한테도 그렇게 평가가 받겠던 걸 보면 결국 그게 다 부모 욕심 아니겠어요? 당신은 꼭 생을 2번, 3번 살아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 뭐가 그렇게 이해가 쉬워? 나는 아주 천불이 날 것 같은데.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셀 수도 없을 만큼 숱한 아이들을 상대하며 쌓은 노하우 같은 거죠. 결국 학교 애들에게도 내 아이들에게도 감정이 올라오는 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더라고요. 태산이는 원래 욕심이 많은 애다.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마세요. 태산 아빠가 마음 끓여도 아들 성정은 변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스트레스만 쌓일 거예요. 평생 해먹은 일이 자식 키우는 일인데 아직도 일이 어려워서야. 아들 내외가 하는 나름의 노력과 여자의 위로에 조금씩 마음이 허물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제 생일을 앞두고 며느리가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아버님, 이번 생신에 다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여행? 어디로? 베트남이요. 거기 저 아는 친구 있는데 날씨도 좋고 음식도 입에 맞아서 참 좋다더라고요. 베트남? 뭐 나쁘진 않지. 그쵸? 아버님 망고 좋아하시잖아요. 베트남 최고급 망고가 한국에서 파는 망고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친구 얘기 듣는데 바로 아버님 모셔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저나 다 같이 가려면 돈이 꽤 들 텐데. 에이, 무슨 걱정이세요. 소희 아빠도 저도 다 벌고 있는데 가족여행 경비 하나 못 댈까 봐요. 걱정 마시고 아버님은 여권만 준비하고 계세요. 아들한테 미안한 점이 있다면 혼자 아들 하나 키우고 살다 보니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가족 여행은 물론이거니와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낯선 개념입니다. 애들은 젊어서 그런지 아들은 해본 적도 없는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내심 저도 그런 여행이 궁금했던 차였는데 먼저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니 좋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여권만 준비하고 여자의 도움을 받아 그쪽 날씨에 맞는 옷도 장만했어요. 여자는 떠나기 전날까지 신신당부했었습니다. 태산 아빠, 가서 꼭 연락해요. 아들 곁에 꼭 붙어 다니고. 내가 무슨 애야? 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외국이잖아요. 젊으면 몰라도 난 나이가 드니까 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괜히 외국 나간다니까 무서운 생각부터 들고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들 놈이랑 가는데 무슨. 갔다 올게. 선물 사올 테니까 기다려. 가뿐한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어요. 베트남 다낭이라는 곳에 가서 해산물 요리도 실컷 먹고 근사한 풀빌라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관광지나 다들 들뜬 표정으로 즐거운 사람들만 모이는 곳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그저 모든 게 완벽했죠. 저는 틈틈이 여자에게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꼭 함께 오자는 기약 없는 약속도 했고요. 그리고 귀국을 하루 앞둔 어느 날 며느리는 초대받은 자기 친구네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꽤 오래 달렸을 겁니다. 바다도 없고 나무가 많은 용가 농장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친구가 살아? 네, 대학 때 친구인데 여기 사는 여자 만나서 장인 농장 물려받았거든요. 여기까지 왔다니까 꼭 와서 머물다 갔으면 좋겠다고 초대해서요. 참 근사하게 사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관광객에서 현지인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 시간에 설레기만 했습니다. 그곳은 외국인이라곤 저희밖에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신기하게 쳐다보고 이따금 아는 한국말로 아는 체를 하거나 중국어와 일본어로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간 동네의 숙소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어요. 저는 며느리 친구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아들 내외만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같이 가지 왜? 거기가 밤에는 전등도 없고 그래서 꽤 위험하다더라고. 저희도 잠깐 얼굴만 보고 올 거예요. 아버진 여기 계셔요. 그래도 나 혼자 여기서 뭐 하라고. 근처 산책하고 계세요. 늦지 않게 올 테니까 같이 저녁 먹어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돈 좀 가지고 있으시고요. 빨리 올 건데 와이프 친구 오랜만에 만난 자리라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땐 근처에서 쌀국수라도 사 드시고 계셔. 나 혼자 그걸 어떻게 하라고. 말도 안 통하는데. 아버지도 참 꼭 애같이 구시네. 식당 가서 손가락질만 해도 밥이야 먹겠죠. 금방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아들은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을 대하는 듯 가벼운 태도로 나갔어요. 제 손에는 10만 동, 한국 돈으로 6,000원도 안 되는 베트남 돈이 쥐어졌죠. 그래서 숙소에 누워 쉬기로 했어요. 노는데도 체력이 필요해서인지 피곤하기도 피곤했거든요. 그러다 까무룩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캄캄한 밤이더라고요. 어두운 방엔 여전히 나 혼자였고요. 애들이 아직도 안 왔나 싶어 휴대전화를 찾는데 글쎄 휴대전화가 없는 겁니다. 휴대전화뿐만이 아니라 여행 가방 자체가 사라졌더라고요. 분명히 곁에 두고 풀지도 못한 채 잠이 들었는데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급한 대로 숙소 로비에 나갔는데 작은 호텔이라 그런지 새벽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줌 마려운 사람처럼 이리저리 호텔 내부를 초조하게 다니다 호텔 직원과 마주쳤는데 말이 통해야죠. 아니 그게 내가 핸드폰. 핸드폰이 영어가 아닌가? 왜 못 알아듣는 거야? 마이 선, 마이. 결국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호텔 로비에 가서 몸짓 발짓 다 해가며 전화 좀 빌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현지 전화로 아들 휴대전화로 걸어봤자 되지도 않았고요. 아들한테 전화 좀 걸어달라고 했지만 말이 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체크아웃 시간이 되자 매정하게 얼른 나가라는 통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호텔 카운터 뒤쪽에 열린 방문 너머에서 제 가방 같은 형상을 본 겁니다. 저거 내 가방 아니야?
헤이! 헤이! 전 흥분해 가방을 찾겠다고 카운터 너머로 손짓하고 소리쳤지만 그 사람들은 문을 닫아버리고 저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때까지도 꿈에도 몰랐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금수 같은 놈들이 저를 그곳에 버릴 작정이었다는 것을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 오도 가도 못한 신체가 되어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고 가는 현지인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자꾸 닿았어요. 얼마나 무섭고 긴장되던지 갑자기 울컥 눈물이 솟는 겁니다. 울음보가 터지려는 걸 틀어막다 보니 꼴사납게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지나가던 제 또래의 현지인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밥도 사주고 공안을 불러 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죠. 하지만 말도 안 통하고 여건도 없는 상황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현지인의 집에서 꼬박 이틀을 보냈어요. 그나마 희망적인 건 그래도 그 현지인이 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간신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죠. 여러분께서도 가족들이나 친구들 번호는 꼭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버튼 하나로도 전화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현지인은 저를 멀리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갔던 현지인이 누군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혹시 박영국 씨 되세요? 예? 네. 예. 한국인이세요? 다행이다. 찾았네요. 나를 찾았어요? 그 남자는 다낭에 사는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받고 저를 수소문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고 했죠. 대체 어떻게? 혹시 내 아들이 연락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양수련 씨 연락받고 온 거예요. 양수련, 현수 엄마가요? 현수 엄마가 어떻게? 다낭 떠나 여기로 온다고 하시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신다고 어제 귀국하시기로 했는데 집에도 안 오신 거 보고 지인분 통해 연락 주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말도 안 통하고 언제고 돌아갈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을 줄은 감사합니다. 참, 같은 한국인이지만 여기 있는 게 창피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자기 부모 버리고 가는 건 또 무슨 심보인지. 예? 그게 무슨?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그런 상황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르신이랑 비슷한 일들이 좀 많아서. 남자는 황급히 말을 바꾸며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그 말에서 좀 빠르게 불안했던 마음이 침착해지는 것을 느꼈죠. 두서없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던 일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현지인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던 아들 며느리, 돌아오지 않고 혼자 남은 저, 그 후로도 찾으러 오지 않은 두 사람, 그리고 그 남자의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 그게 다 뭘 의미하겠어요. 저는 남자의 도움으로 큰 돈을 빌려 그 현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차를 타고 다낭으로 돌아봤죠. 결국 남자에게 물었어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실언을 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요, 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천지분간은 해요. 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버릴 작정이 아니었다면 이것들이 공안한테 갔든지 대사관에 연락해 찾았겠지요. 그런데 이거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사정은 얼어 죽을. 세상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자기 부모를 남의 나라 오지에 버리고 간답니까? 보통은 재산 문제가 얽혀 있더라고요. 재산 문제요? 요즘 같은 시대엔 드문 일이긴 한데 10년 전만 해도 덜어 있었어요. 전파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두고 시간이 지나면 사망 신고하기 딱 좋으니까요. 그러면 재산 문제도 해결하기 쉬워지고요. 그럼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재산을 갈취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일이에요. 그래도 그 마을에 두고 간 걸 보면 그렇게까지 할 작정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르신 아드님한테 주실 재산이 좀 있으신 모양이네요. 속에 열불이 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곳에 버려두고 내 재산을 상속받을 심산이었던 거예요.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세상이 변해서 어떻게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당장에 비행기 값이 없으면 돌아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그것도 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협조를 해야 가능한 일이고 저도 한번 봤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랑 연락이 닿았는데도 못 돌아가신 분. 불법 체류가 걸려서 외국인 수용소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셨어도 그게 뭐 없던 일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천운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빠르게 나서주지 않았더라면 전 여기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개고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여자가 돈을 보내줘서 빠르게 한국행 티켓을 얻었고 언젠간 반드시 은혜를 갚으러 오겠다고 약속한 후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인천에 도착하자 그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태산 아빠! 그 자식 이름은 꺼내지도 마.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그거면 됐죠. 되긴 뭐가 돼? 내 이것들 절대 가만히 안 둬. 내가 준비해달라고 한 건 했어. 준비하긴 했는데. 전 여자가 준비한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회사로 말이에요. 그 사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지하 주차장 곳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아들 차를 찾기 위해서요. 그곳에 아들 차가 없길 바랬습니다. 설마 하니 저를 그곳에 버려놓고 태연히 출근을 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제가 사준 아들 차가 있는 거예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차를 깨부시기 시작했어요. 사이드 미러부터 앞유리, 옆유리 할 것 없이요. 떨어진 사이드 밀러로 보닛을 다 긁고 흠집을 냈죠.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와 함께 차 주인인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나타나 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라고요. 아빠가 어떻게... 난 너 같은 개새끼 아들로 둔 적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차를 깨부셨습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린 아들이 저를 진정시키려 애를 쓰더군요. 이러지 마요 아빠. 말로 하라고요, 말로. 내 돈 주고 산 차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알긴 뭘 아나. 개코나 알아. 그리고 너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나 그 집 팔 거니까.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아니 너는 모른다. 처음부터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몰랐어. 내가 너를 개패듯 팼을 때도 넌 진짜 반성을 해서 나한테 빈 게 아니었다. 넌 그냥 상황만 모면한 거야. 네가 진짜 반성을 할 줄 아는 놈이었으면 나를 그 베트남에 버리고 가지도 않았겠지. 제 말에 주변에서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들은 주변 시선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면서 저를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에 못 이겨
야구 방망이를 던져버리고 아들 손을 뿌리쳤어요. 너 내가 분명히 경고했다. 나는 당장 집 내놓을 테니까 너 살 길 찾아서 얼른 나가라. 그게 내가 애비로서 마지막 주는 기회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차근차근 아들을 혼쭐 낼 준비를 시작했죠. 먼저 집을 내놨어요. 금매로 시세보다 더 싸게 내놨습니다. 그러니 얼씨구나 하루도 안 돼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튿날 바로 계약했고 아들은 그 사이에도 수백 톤의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보란듯 아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기로 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난 당신 아니었으면 이미 만신창이가 됐을 거야. 결국 당신이 나를 살린 거니 상관없어. 이러다 저놈한테 뒤통수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돈이 그놈한테 다 상속되는 걸 두고 보란 말이야. 한 푼이라도 줄여야지, 한 푼이라도. 저는 그 여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내 재산이 그 여자에게 간다고 해도 아깝지 않았어요. 대먹지 못한 금수 같은 아들 놈한테 주느니 그 와중에도 날카로운 촉으로 저를 빠르게 살린 그 여자에게 주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그 여자 자식들을 설득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제가 재산이 있는 만큼 그 여자도 가진 게 많았으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그 여자 자식들에게도 사정을 했어요. 불안하면 어머니 재산을 미리 증여받으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세 남매를 모두 입양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친아들 놈한테는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싶어서 그 세 남매를 입양해 상속권을 주고 싶었어요. 물론 그쪽에서 그건 원하지 않았지만요. 그 문제는 차차 해결하기로 하고 아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자 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더군요. 미쳤어요? 아이, 혼인신고라니, 입양이라니요. 내가 원해서 여자랑 결혼하고 내가 원해서 입양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아이, 아빠 화난 건 알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고였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날 호텔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당장 회사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왔어야 한 거고요. 거기 계시면 제가 데리러 갔겠죠. 네가 대기업 오너라도 되냐? 대기업 오너도 이런 짓은 안 해. 세상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지 애비를 두고 회사 일 때문에 기국을 해?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아유, 진짜 아빠,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누가 잘했대요? 잘못했다고요. 빈 깡통 같은 그딴 사과 필요 없다. 앞으로도 나는 너한테 자식 노릇 바라지도 않을 거고 네 엄마 죽었듯이 너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애초에 그럴 작정으로 두고 갔겠지만 아이씨, 그러니까 진작 명의 문제라도 해결해 줘야죠. 명의는 해결하고 여자를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빠가 돈 가진 유세만 안 떨었어도 내가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뭐? 돈 가진 유세? 내가 언제 돈 가진 유세를 떨었어? 집 해줘놓고 명의 이전 안 해주는 게 유세지 뭐예요. 결국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나는 너랑 더는 할 말이 없다.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이, 나가. 못 나가요. 이대로는 못 나간다고요. 내놔요, 아파트. 아버지 돈 다 내놓으라고요. 아들은 미친 것처럼 온갖 집기를 다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차를 망가뜨린 보복이라도 하듯이 말이에요. 자칫하다간 그 녀석 때문에 다칠 위험에 처했어요. 그 여자는 성경 지면이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주었거든요. 덕분에 난동을 부리는 아들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 길로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 차차 재산 정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순탄하진 않았어요. 계약한 집에서 못 나가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도 여러 번 만났고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면서 사돈댁에서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모양입니다. 결국 그 일로 아들은 이혼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엔 끼리끼리 만나 더없이 알맞은 짝이었는데 사돈댁에서는 둘보단 하나가 더 낫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통하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록 아들 잘못 키운 죄로 하늘 아래 겨우 하나 있는 핏줄도 못 보고 살지만요.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길, 욕심이 있다면 죽기 전에 그 모습을 보고 떠날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